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선조실록 제14대 왕이 되시겠습니다. 선조는 1552년에 태어나셔서 1608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선조의 이름은 연이고 이연이 되겠죠. 초명은 균이다. 중종의 7번째 아들인 덕흥대원군과 하동부 대부인 정씨의 셋째 아들로 하성군에 봉해졌다. 명정은 외아들 순의 세자가 일찍 죽어 후사가 없자 유언으로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묘호는 처음에는 선종으로 정해졌지만은 광해군 8년 1616년 8월에 선조로 개정했다. 시호는 소경이 되겠습니다. 선조는 1608년 2월 1일 별궁 경운궁에서 57살로 돌아가셨고 능호는 목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거릉 경내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조실록은 1567년 7월부터 1608년 2월까지 41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두 221권 116책의 활자본입니다. 광해군 원년 1609년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광해군 8년 1616년 11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이 실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총 221권 중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25년까지 기록은 26권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일기, 승조원 일기와 각종 정부 문서가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난 실록처럼 원칙을 지킨 것이 아닌 당색에 따른 노골적인 곡필과 재편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편찬 책임자도 처음에는 서인 유양복이었다가 중도의 북인 기자 헌으로 교체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조실록이 광해군 때 대북 정권의 주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조 반정 뒤에 선조 수정실록이 편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효정 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실록 편찬에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데 선조실록이 효시가 될 뿐 아니라 정도가 심해져서 역대 실록 중 가장 부실한 실록으로 평가받는 것이 선조실록인 것입니다. 선조 23년 1590년에 외국의 동태 파악을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사 황윤gin과 부사 김성일의 상반된 보고로 국방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선조 25년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선조는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온병을 청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며 조정을 두 개로 나누어 의병과 군량미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왜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고 관군도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전라 자수사 이순신의 수군이 한산도 대첩을 제해권으로 장악하면서 왜국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명나라의 온병과 관군이 평양을 수복했으며 권율의 행주대첩 선조 26년 1593년 10월 한양으로 환도했습니다. 선조 8년 1575년 심의경과 김효용원의 파별싸움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이것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발단된 기축옥사의 처리 문제로 선조 25년부터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선조실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당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선조는 조정의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살인파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이왕과 이 일을 무척 신임했습니다. 이왕이 죽자 3일 동안 정사를 패하고 죽음을 애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새롭게 등용된 사람들은 그동안 훈구 세력들이 일으킨 여러가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정착해 나갔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개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되면서 살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붕당의 핵심 인물은 심의겸과 김효원이었습니다. 심의겸은 인순 왕후의 동생으로 조정 일에 나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겸은 명조 말 살인파를 비호하여 또 다른 사화를 막은 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파들에게 배척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원은 신진살인파로서 신진살인들을 조정에 많이 청구해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김효원이 출세하기 전이었습니다. 권세가 윤원형의 사이 이조민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윤원형 집이었습니다. 당시 심의겸은 볼일로 이조민 집에 갔다가 방에 놓여있는 여러 개의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보시게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김효원이 쓰는 친구라네. 학문을 닦는 선비가 어째서 권세가의 자제들과 함께 있는 것인가? 이때 김효원은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지만은 문장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뒤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러자 이조 자랑 5권이 이조 전랑에 추천했다. 하지만 이조 참의 심의겸은 그가 윤원영의 사위집에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반대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랑이 되었다. 그는 그런 일로 반대한 심의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심의겸은 친동생 심충겸을 이조 자랑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효원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연유가 돼서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심의겸과 그의 세력을 서인이라 하고 김효원과 그의 세력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진 심의겸이 서쪽인 정동에 살았고 김효원은 동쪽 건천동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인은 노인들이 많았고 동인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당대뿐만 아니라 조선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과 오욕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선조는 두 사람 모두를 외직으로 내보냈는데 김효원을 경흥부사로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김효원은 병을 앓고 있어 변방의 경흥부사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이가 선조에게 건의하여 김효원을 삼척부사, 심의겸을 전주 보윤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의 중재로 동인과 서인은 더 이상 정쟁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이가 죽자 이발, 백유양 등이 동인에게 가세하여 심의겸을 탄핵하고 파직시켰습니다. 이로써 조정은 동인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당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조실록 간추린 야사 중에서 당파 싸움으로 기울어진 구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오사화로 희생당한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 김근공 문화생 김효영과 친후 심의겸과의 일입니다. 당시 심의겸은 의정부사인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로 당시 영의정이던 윤원형을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윤원형이 아직 자고 있어 청지기가 사랑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선비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윤원형의 첩 전랑정의 친정 당질녀의 아들 김효원을 말함입니다. 이때 심의겸은 김효원에게
이름난 선비가 재상의 집을 드나들면서 아첨한다고 생각해 찝찝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김효연은 벼슬 길에 올랐는데 때마침 2조 전랑 5건이 사직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그를 청구했습니다. 그때 2조 참의 심의겸은 김효연이 세도가의 집에나 기웃거리는 아청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오해를 받은 김효연은 2조 전량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김효연을 찬성하는 신진 사료들은 심의겸을 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김효연은 2조 전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공적을 쌓은 후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던 중 후임자로 심춘겸이 거론되었습니다. 심춘겸은 심의겸의 아우입니다. 신진 사료들은 외척이 정치에 참여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때 김효연은 옛날 생각이나 정면으로 나서서 반대한 후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심의겸은 김효연에게 화가 치밀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시시비비는 나와의 문제인데 이로 인해 내 아우에게 문제 삼는 것은 소인배의 짓이다. 외척이라도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때부터 당론이 갈라져 김효연을 동인, 심의겸을 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오의정 박수는 심의겸의 편을, 대사관 허엽은 김효원의 편을 들었습니다. 서인 쪽에는 김계위, 정철, 윤두수, 홍성민, 이예수, 구삼행, 신흥시, 이삼보 등이 있었고 동인 쪽에는 김우웅, 허엽, 유성룡, 이상해, 이발, 우성정, 이성종, 허봉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분당을 을의 분당이라고 합니다. 당시 부제학 율곡이인은 조정의 분당을 근심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김효연을 삼척부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당파쌈이 깊어지자 버스를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를 신임한 손주는 이 일을 다시 불러 태사헌, 변조팡서 등의 중직을 맡겼습니다. 먼저 이인은 동인 이발과 서인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동인편에서는 율곡이 중립인물이 아니고 서인 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에 있는 서인들 대부분이 율곡의 문인이거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서인 역시 자신들을 두둔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선조 18년에 이가 세상을 떠나자 상주에 있던 동인의 고두 노수 신이 올라와 영의정이 되고 이산에는 이조판서, 유성룡은 예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정은 온통 동인의 세력이 평창에 서인이 밀려났습니다. 동인들은 서인의 원흉인 심의겸을 탄핵했습니다. 이때는 인순 대비가 세상을 떠난 뒤라 심의겸은 온군이 없었습니다. 그는 파직당하고 얼마 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더욱 동인들은 서인들을 압박하고 규탄하다가 기축옥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기축옥사가 일개 선비인 정여립의 반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전주 사람으로 총명하고 말을 잘해 이가 청구하여 서책을 편집하는 수찬직을 맡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정여립은 이 일을 항상 공자에게 비교하여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죽은 뒤 출세를 위해 잽싸게 동인의 고도 이발과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를 본 동인들은 서인의 이의 제자라며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으로 은인으로 섬겼던 이 일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임금도 놀라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동인들 역시 이 일을 선인이라며 미워했고 스승을 욕하는 그를
간흉한 소인배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발만은 정여립을 감싸며 벼슬에 청구했지만은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여립은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시국에 대해 불만하다가 반역의 음모를 품게 된 것입니다. 정여립은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시는 망하고 정치는 흉한다. 이 소문을 들은 호소 지방을 비롯해 다른 지방까지 도돌았습니다. 목자망 정읍흥. 이 시는 망하고 정시가 흥한다. 따라서 기축년 9월이 되면서 황해도 일대에서 난리가 난다며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이때 송익필이 정여립의 모반하려는 기색을 자세히 조사해서 사람을 실겨 밀고 하게 했습니다. 고배나는 글은 황해도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사이가 좋은 우의정 정언신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후 계속 같은 소문이 돌자 금부도사와 선정관을 보내 정여립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정여립은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진안의 죽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더 숨을 곳이 없자 죽도에서 자살했습니다. 정여립의 시체는 곧 서울로 압송되어 반역죄로 목을 베게 한 후 아들 옥남을 공문했습니다. 이때 옥남은 17세로 날 때부터 손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너무 오래 끌자 서인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동인을 없애기 위해 단합했습니다. 그래서 새 위관에 서인 정철을 앉혔습니다. 정철이 위관이 되자 사방에서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이때 정철은 여립의 조카 정직과 호남 사람 선홍복이 밀고 한 것을 가지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이들을 반역죄로 처단하고 김우홍과 정인홍도 정여립과 친했다는 이유로 기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감록과 정도료. 세종실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해감사의 한준이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안악군수 이축 등이 역모를 고변한 것인데 주모자가 정여립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전주 태상인데 아버지 태몽의 고려장군 정중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하튼 어려서부터 성품이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15, 16세 때 아버지 정희중이 현감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가 고을의 일을 자신의 멋대로 처리했습니다. 25살에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고 성원과 이 일을 찾아가 학문을 토론하였습니다. 이후 금고로 내려가 학문에 정진하여 죽도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조 17년 1584년 우의정 노수신이 정여립과 동인인 김우홍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노수신은 김효용과 심의겸이 심각했을 때 김효원의 편을 들어 동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정여립은 수찬이 된 후 집권 세력인 동인에 들어가 이 일을 배반하고 성혼을 헐뜯었습니다. 이것으로 손주에게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전라도로 내려가 학문을 강론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해도로 올라가 불평분자, 변승복, 박연령 등을 포섭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진 후 충청도 계룡산을 구경하면서 어느 절에 들러 시한수를 쥐어 벽에 붙였습니다. 남쪽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다니 계룡산에서 처음 눈이 밝았구나. 이는 뛰는 말이 채찍에 놀란 형세요. 고개를 돌린 용이
조산을 바라보는 형국이니 모든 아름다운 기운이 모였고 상서로운 구름이 일도다. 무기양년에 좋은 운수가 열릴 것이니 태평성대를 이룩하기 무엇이 어려우리. 그는 정감록에 있는 목자는 망하고 존업은 흥한다는 참언을 옥판에 새겼습니다. 흥한다. 이것을 중의원에게 지리산 석굴 속에 감춰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우연스럽게 이것을 얻은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잠언의 뜻은 목자는 곧 조선 왕조를 세운 이 시는 존업은 정씨를 말하는 것으로 곧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정여립은 중의원에게 각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게 했습니다. 왕기는 전라도에 있고 전주의 남문 밖에 있다. 전주의 남문은 정여립이 태어난 곳으로 이미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반란을 결심하고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의기 투입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한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모는 승려 의암의 밀고와 정여립의 제자인 안악의 조구가 자백함으로써 탄로가 났습니다. 이것을 안악군수 이축이 황해 감사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여립을 잡으려고 의금부 도사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궁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그가 몸을 피하게 된 것은 신복, 변승복의 기별 때문이었습니다. 진한 현감이 관군을 동원해 정여립을 쫓았는데 추격을 받던 그는 변승복과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관으로 서인 정철이 임명되었고 역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인 사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릅니다. 화를 입은 사람들은 동인 이발, 이길, 정원신, 백유양, 최영경, 정계청 등인데 이것을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서인이 권력을 차지했지만은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물러나면서 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조실록의 선조의 현명한 판단, 간추린 자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 자수사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조선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조는 의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때 서인들은 동인 이산해나 유성룡의 부하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두려워 그들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선조는 잠잠했던 붕당이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친히 이런 글을 지어 신하들에게 보였습니다. 신하들이여, 이제부터는 동인이 서인이 하며 제발 다투지 말지어다. 피난길 1년 후인 다음해 4월 왜군이 패퇴하면서 선조는 10월에 의주로부터 한양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환도 피난에서 유성룡의 충정을 인정한 선조는 유두수 후임으로 유성룡을 영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동인들은 또다시 정권을 잡았으며 정철은 환도 다음 해인 갑오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인과 북인의 책동이 시작되면서 수년 전에 정여립 여곡 사건에 얽힌 죽은 최영경의 복권 문제가 6개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류들은 군신이 당파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 창을 메고 적을 물리칠 일을 생각할 때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산 김호웅, 대사관 이기, 장령 기자원이 중심이 되어 죽은 정철의 관직을 삭탈하고자 고집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죽은 정철의 관직이 삭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서인들이 몰락하였고 동인들이 득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인의 동매대가 이어지면서 동인 자체 내에서 남인과
북인이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북인의 고도 이산해가 쫓겨났지만 손조는 인빈 김씨와의 관계로 인해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탁은 기회를 엿봐 손조에게 쫓겨난 이산해를 복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남인이 대선 김우홍을 시켜 정탁을 나무라며 파면시키자 북인들이 위기를 느끼며 유성룡이 시킨 일이라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북인들은 계략을 꾸며 유성룡을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이때 유성룡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자 손조는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꼬투리 삼은 북인인 지평 이청과 남인인 대사한 이형국이 서로 공박했습니다. 결과는 이첨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형국이 파직되었습니다. 결국 유성룡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성룡이 물러나자 북인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이산해와 홍려, 순을 중심으로 대북파, 남이공과 김신국을 중심으로 한 소북파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계속 다툼을 하다가 김신국과 남이공이 물러나고 이산해가 세력을 잡으면서 영상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후 이산해의 당을 육북, 홍여순의 당을 골북이라며 갈라졌습니다. 성조는 당파싸움에 활멸을 느껴 감롯을박하는 이청과 홍여순을 내쫓고 다시 서인을 등용시켰습니다. 얼마 후 서인은 이기가 조정에 들어와 대북 정인홍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인홍은 서인 전체를 싸잡아 공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사한 황신이 선조에게 그렇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황신의 벼슬을 바꾸어 간혹 독철이란 정교까지 내려 조정에서 모든 서인을 쫓아냈습니다. 이후 소북 윤영경을 이조 판서로 대북 정인홍을 대사한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련의 연창대군 인목대비 김씨는 연흥 부원군 김제남의 딸로 선조의 계비입니다. 그 후 그녀는 선조 후비인 의인 왕후 박씨가 죽자 선조 5년 1602년 7월에 19세의 나이로 51세의 선조와 가래를 올리고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김제남은 딸이 왕비가 되자 이조 자랑에서 동령부사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정명공주를 낳았고 선조 39년 1606년 3월 영창대군을 낳자 조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소출이지만 당시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 이미 세자로 지목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조 역시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 아들 덕흥 대원군을 아버지로 둔 소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참에 젊은 왕비 김씨가 영창대군을 낳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때 김제남의 부인인 정경 부인 정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씨의 말대로 훗날 왕비의 친정 아버지 김제남의 지방과 영창대군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선조가 누뚱이 영창대군에게 흠뻑 빠지는 바람에 불행을 자초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했던 북인파 영의정 윤여경은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는 선조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창대군을 지지하자 소북파가 되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쪽은 대북파가 되었습니다. 선조 41년 1608년 2월 선조는 경운궁 현 덕수궁에서 57세의 나이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북파 유양경은 3살 된 영창대군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임목 왕후에게 수렴 청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임목 왕후는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선조가 죽으면서 대신들에게 영창대군을 잘 보필하는 유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조실록에서 나오는 간추린자서 한 편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기양자의 횡포. 이청과 정인홍은 기양지에서 미처 도착하기 전 선조의 승하 소식을 듣고 되돌아와 공신으로 돌변했습니다. 강해군은 이산해에게 선왕의 장례식 준비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유영경이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강해군은 너그럽게 유영경을 위로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런지 수일도 안 되어 대북 일파들이 상소했습니다. 유영경은 전하께서 세자로 계실 때 전하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던 원흉이옵니다. 그런 죄인을 조정 안에 머물게 함은 옳지 못한 처사이옵니다. 즉시 출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강해군은 과거의 모든 혐의를 깨끗이 잊은 듯이 유영경을 두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북 일파는 정권욕에 눈이 뒤집혀 하루도 빠짐없이 유영경을 추방하라고 상소했습니다. 강해군은 하는 수 없이 유영경을 내쫓고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양사에 이첨, 이경전, 정인홍 등을 등용했습니다. 이때 강해군이 나이가 35, 세자 빈이던 유씨가 왕비로 승격했지만 강해군은 왕비보다 후궁 김상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김상궁은 선왕이 병중에 있을 때 곁에서 시중 들던 궁녀였습니다. 선조가 강해군의 문화를 받지 않고 호통쳐서 내쫓을 때 김상국은 피를 토하며 통곡하는 세자를 급진히 간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김상국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보위에 오르면서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후궁에는 6명의 수의와 10명의 소원이 생겼지만 김상국을 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김상국은 왕비 유씨의 비위까지 잘 맞춰 그녀에게도 기염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해군 분당의 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가끔 신하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스스로도 초월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강해군 형 임해군이 모반을 깨었다며 조정이 또다시 시끄러졌습니다. 이원익, 이양복, 이덕형, 이산해, 한응인 등 소위 올로들은 임해군의 사형을 반대하고 기양만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첨, 유이분, 정인홍 등은 올로들이 남인과 상통했다며 대들었습니다. 결국 강해군은 임해군을 강화 교동으로 기양을 보내어 위리 안치 담장을 쌓아 담장 안에서만 지내는 것도록 시켰습니다. 이때 강화 현검 이현영은 임해군의 신세가 가엾어 가끔 문 밖까지 내주는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첨의 귀에 들어가면서 현감이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현감이 이첨의 부하로 얼마 후에 사람을 시켜 임해군을 죽였습니다. 신해년 광해군 3년부터 왕비 유씨를 중심으로 유희분의 세력이 늘어나면서 군중의 중요한 자리를 모두 차지했던 것입니다. 유희분은 자신의 집안 아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고자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즉 임숙령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답안을 쓸 때 외척 유씨들의 부정이 눈에 거슬려 시대를 개탄하는 글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관들은 그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훌륭한 글이었지만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곤필이 이 소문을 듣고 풍자시를 썼습니다. 대궐버들은 청정하고 꽃은 바람에 어지러이 날리는데 성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봄빛에 아첨을 떠내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월이라고 희희낙낙하건만 위태로운 말을 누가 뱉어 배옷 입은 사람을 내쫓았느냐. 곤필은 이 글로 인해 혹독한 곤장을 맞고 기양을 가다가 맞은 곳의 상처가 심해 죽고 말았습니다. 강해 5년 동네의 어떤 상인이 은을 말에 싣고 서울로 올라와 가다가 문경세제에서 산적을 만나 재물과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청의 활동으로 그들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들은 서인의 고두 박순의 서자 박응서와 서자 출신이지만 명문자제들이었습니다. 포도대장 한희길은 소출이지만 명문자제들만이 모여 결단을 했는 것에 의심이 갔습니다. 그가 박응서를 문추하자 서자를 천대하는 나라를 뒤집기 위해 군자감을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첨의 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을 찾아가 밤새도록 응묘를 꾸몄습니다. 그 다음날 포도대장은 박응서를 조용히 불러 먹을 것을 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응서가 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후 외근부에서 문초할 때 박응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적 동모를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을 내쫓고 영창대군을 모셔다 임금으로 삼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영창대군의 모후 임목대비도 물론 아는 바입니다. 임목대비 친정아버지 영웅부원군 김제남도 배우의 인물입니다. 광해군은 영의정 이덕형, 자의정 이양복, 반의금 박승종 등을 거느리고 친국을 벌인 후에 영창대군은 패소인을 시키고 김제남은 사사하고 일족을 멸하였던 것입니다. 임목대비 어머니 부부인 노씨를 제주도로 기양 보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첨일파는 영창대군을 패소인만 시킬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할 수 없이 명을 내렸습니다. 서인 의인은 8살 먹은 여린 아이다. 그러니 죽일 수 없어 강화도로 기양을 보내도록 하라.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쫓겨가 울타리가 튼튼한 집안에 갇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어린 영창대군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병이 들었다. 강화부사 정항은 대군의 방에 불을 많이 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어린 영창대군은 뜨겁다는 소리를 지른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비는 기절하고 어린 정명 공주는 쓰러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다. 선조실록 제14대 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